네, 약 2년 전이었죠.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하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년여 만에 사고 현장에서 재현 시험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당시 상황과 똑같은 조건으로 재현하는 건 국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경찰이 판돈 2억 원이 넘게 오간 사이버 도박장을 추적해서 운영진 일당을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놀랍게도 운영 총책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재현 사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미스터리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좀 양측의 공방도 오고 간 상황이었는데 사고로 12살 손자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움을 전했던 사건인데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0대 할머니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는 사망을 했고요. 운전자였던 이 60대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갑자기 이제 굉음을 내면서 이 100km 이상의 이제 가속이 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급발진이 원인이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고였는데요. 그래서 이 유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교통사고 당시 차량으로 이제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재현 방안이 성사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는 많았지만 급발진이라고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수에서 이 EDR,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이 결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인데요. 그런데 외부에 남아 있는 다른 증거들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주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이 목소리가 녹음된 할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된 블랙박스도 있었고요. 그 당시 외부에서 촬영된 이 영상들을 보면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이 자동차가 이제 급발진을 하기 때문에 분명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좀 운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은 이 똑같은 차량 그리고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속도에서 이걸 같이 재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 지금 남아 있는 EDR 기록과 비교를 해봐서 이게 과연 동일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수의 이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상황과 어쨌든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을 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이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재현을 해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가수에서 이 기록했던, 감정했던 EDR 이 사고 기록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EDR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 RPM 그리고 그 당시의 속도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리고 언제 뗐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언제 뗐는지 이러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 차량과 같은 기종과 같은 연식의 자동차로 같은 속도와 같은 거리,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재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같은 경우는 원고 측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에 달게 되는 이 진단기 같은 경우는 제조사 측, 그러니까 피고 측에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거리를 운행을 해서 이 국가수에서 분석했던 EDR 기록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는데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거리를 운행을 했는데 EDR 기록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국가수의 감정이 사실은 조금 배척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투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다루게 될 거는 뭐냐면 이 사건 EDR 기록을 보면 이 할머니가 이 사고 발생 직전에 이 마지막 5초 동안 이 풀악셀을 밟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속도가 110km였거든요. 근데 이 110km의 시속에서 5초 동안 풀악셀을 밟았으면 단순히 이 속도가 116 정도로 5km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36km 이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감정인의 그 감정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재현을 함으로써 과연 이 EDR 기록이 과연 신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재판부도 이 재현을 받아들였다고 앞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여요.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을 했는데 이 국가수가 분석을 했던 EDR 기록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즉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 이 EDR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수의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 사실 신뢰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연스레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 EDR 기록과 이번에 실험의 결과의 동일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 혹은 피고의 주장에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급발진 사고 의심 신고는 많지만 이거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운전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온 게 이 도현이법이었는데 이 도현이법이 지금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소송이 근거하는 법은 제조물 책임법인데요.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제 제조사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 법인데 문제가 이 결함이 있다라는 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자동차처럼 굉장히 이제 제조 공정도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결함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2년에 이번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유족들이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는 이런 결함 여부를 소비자가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조사 측에서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청원을 했는데요. 5만 명이 동원을 하면서 실제 이 개정 논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회기 안에서 국회 같은 경우는 회기 안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21대 국회가 아시다시피 사실은 임기 만료가 거의 코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기간에 처리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폐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양측 그 누구도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사건인데 요즘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심각하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2억 원대의 판돈이 걸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총책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00명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던 온라인 도박장의 이 총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이 중학생인데 이런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게 사실 온라인에서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이 청소년들이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인 디스코드라는 이 메신저가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에 도박과 관련된 채널을 만들어 놓고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도박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도박장을 이용하는 10대에게 뭐 일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고 이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성인을 또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으니까 이 총책을 성인에게 넘겨서 운영을 대신시키기도 아하.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초중고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500여 명이 이 도박장에서 참여를 했는데 이 중 80%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성년자가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이 유입을 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도박의 최소 베팅 금액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들 입장에서도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 중에 뭐 초등학교 한 명을 포함해서 미성년자 96명은 이 상습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이 중에서 어떤 중학생은 상습 도박이 심해져서 도박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기도 했고요. 어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개월간 325차례에 걸쳐서 송금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예,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한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송치가 됐고 이 뒤늦게
이 범행에 가담한 이 성인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 송치된 상황인데 그럼 총책을 맡았던 이 중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도박 개장죄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도박 개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금액은 낮은 형은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총책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 중학생이 과연 현재 나이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가 넘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촉법 소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처분에 이제 받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뭐 앞으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좀 선도하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에서도 선도 프로그램을 좀 중점적으로 더 움직이겠다,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그래서 소년보호 재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충격적인데 아예 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뭐 지금도 어떤 특정 사이트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미성년자 아닌 이 성인 인증을 좀 받게 되는데요. 근데 성인 인증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문자로 인증번호 정도 받으면 이거 인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부모의 핸드폰을 도용할 수도 있고 부모의 인적 사항도 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성인 인증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쉽게 이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방식을 좀 더 고도화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4개월 동안 325차례에 걸쳐 송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 계좌에서 뭐 비다발성인 이런 다발성인 입출금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한다라든지 감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사실 제대로 지어졌는지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감독 관리를 맡게 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심사위원이 구속이 됐거든요. 이 내용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20년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의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국립대 교수가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이 국립대 교수는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근데 검찰이 밝히기는 이 외에도 경쟁업체 양쪽에서 모두 받은 사례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입찰 업체마다 뒷돈을 주는 부분을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뒷돈을 주는 업체를 선정에 유리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례도 밝혀졌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뒤따르던 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리업체 입찰 심사에서 뇌물을 챙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입찰 과정에서 돈을 수수한 건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이 형법상 이 법정형 자체가 낮은 건 아니고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도 이 수수액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요. 이번에 8천만 원을 받은 이 국립대 교수처럼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감리업체에서 이런 뒷돈을 받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해주는 거는 단순히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건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전하게 지어졌는지, 적정하게 지어졌는지 국민의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법정형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진 만큼 그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사건, 사고들 모두 사회적으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